현장 드라마 이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오징어잡이배 선주로 살아가는 허동덕 씨의 삶을 김영무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바다는 정직 하나마 사람이 남용하고 바다를 보살피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다면 이것은 멀리 가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바다도 자연이요 육당마 자연 이제는 우리 바다 면보다도 육당보다도 바다 면이 더 확대한다면은 무진장한 바다 자원이 산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바다 속에는 광석도 나오고 앞으로는 그뿐더러 또 어족이 얼마치 자원이 말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렇게 이까바리를 쭉 이렇게 선주 생활을 이렇게 보면 한 4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이 바다에 다니면서 조업하는 걸 봤을 적에 어민들이 앞으로 살락하면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느냐. 어민들이 살려면은 현재 업종별로 허가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기가 너무 이 입가발이 오징어 잡이 체납기는 너무 허가를 남발했다. 허가가 남발되었다. 어느 어종보다도 우리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로 비유했을 때 꼬리 부분과 몸체 사이가 바로 영일만이고 구룡포항은 그 꼬리 부분의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청정해역이라 부르는 동해의 최남단. 그곳에 위치한 구룡포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마주치는 곳이라 예로부터 이름난 어항으로 소문난 바 있다. 이를테면 일제시절에는 정어리가 많이 잡혀 정어리 기름 공장이 세워지기도 했고 밍크 고래잡이 항구로서도 유명했던 곳이며 8.15 광복 이후에는 특히 꽁치잡이 어장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징어잡이 전초기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이 구룡포항에는 전국 오징어잡이 선박의 25%가 집결되어 있는데 100톤급 냉동어선이 70여 척 떠 있는가 하면 60톤급 이하 연안어선도 30여 척이나 있어서 1년에 35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자, 오늘은 나가 보실란겨? 한 사나흘 쉬었으니까네 나가보곤 싶은데 머릿수가 채워질란지 모르겠구만. 아이고, 선장님도 그 소리는 하나만 아닌겨. 그렇기는 하지.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가서 자빠져 있노? 오후 2, 3시경 이른바 구룡포 선박 출입 통제소 주변으로 꾸역꾸역 뱃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일반 선원들은 선주나 선장을 만나 배를 타러 나왔다는 인사만 꾹뻑하고 자기들이 승선할 배를 찾아 걸어가고 선장이나 선주들은 출항 인원을 점검한 뒤 선박 출입 통제소로 출항 신고를 하러 가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징어가 대풍이고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선원들도 자기 목들을 틀림없이 챙길 수가 있다는데도 인력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일꾼들이 귀해서 어선들이 출항까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예전에는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이 선장이나 선주를 찾아 술까지 사면서 배 좀 타자고 통사정을 했다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어 선장이나 선주들이 일꾼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내 배 좀 함께 타자고 애원을 해야 할 지경이다. 가입시다 선장님. 오늘 자네 기분 어떻노? 뭐 괜찮습니다. (47톤급) 체납기어선 성동호, 선주 겸 선장 김종호,
통상 10명 정도는 승선을 해야 정상 조업이 가능한데도 이날의 성동호에는 선장과 갑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선원을 싣고 항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경 2인치 철판 위에 목숨을 싣고 바다 한복판에 나아가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일이 어떻게 생각이나 말처럼 쉬울 리가 있겠는가. 그런 일이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오락이 아니고 생업이라 한다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심정은 늘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육지에서는 탄광의 인부들을 막장 인생이라 불렀고 어촌에서는 고기잡이 어부들을 막판 인생이라 불렀다. 그렇다 해도 막상 출항하는 배를 탄 어부들은 부푼 기대를 가슴에 안고 항구를 뒤로 하는 것이다. 와, 너는 바다가 무서워서 대답 못하나? 누가 니한테 배타락하는 기가? 그래. 뭐 우리는 니한테 그 배타라 소리 안 할 기다. 너는 말이다. 육지에 앉아서 사무장만 하면 기라, 사무장은. 우리가 바다에 나가고 꽁치나 오징어를 잡아오면 말이다. 너는 그런 걸 수협 어펀장에 넘기고 수금이나 하고 해서 우리 뒷일만 봐주면 된단 말이다. 형님들이 하시는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이것도 아나? 우리 형들이 그간에 무식해갖고 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니 그런 것도 안단 말이다. 동덕아, 동장도 좋고 농업협동조합도 좋지만은 말이다. 응? 그것보다는 참말로 좋은 건 바로 돈이 돼. 그간에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큰 서름을 받았노.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가난은 서러운 거 아이가? 내가 한 번 더 말하지만도 괜히 여기에 그 구룡포로 나와갖고 우리를 뒤만 봐준다 하면 우리 형제들은 참말로 뭐잖아 그만 날부자가 될 수 있는 기라. 에? 알겠습니다. 너 일단은 저 혼자 먼저 나와보겠습니다. 그래. 네 식구들이야 뭐 네가 자리 잡고 대벌고 오면 안 되나? 에? 동덕아, 고맙대. 허동덕. 영일군 지형면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난 그는 형들과는 달리 가까스로 경주문화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가 어렵사리 고등학교라도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일찌감치 구룡포에 나와서 뱃사람이 됐던 윗형들의 경제적 뒷받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1962년 당시에는 면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사람들도 꽤나 선택받은 행운으로 칠 만큼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에 찌들어 있던 때였다. 감꽃이 필 무렵에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전염병보다 더 무섭던 시절이었다. 최근에는 47톤급 어선 속에도 레이더 시설이 있고 수심 1000m까지 살필 수 있는 어군 탐지기가 설치돼 있고 전자식 항법 장치도 마련돼 있다. 성동호는 어둡살이 짙어지는 겨울바다 위를 시속 10노트, 쉽게 말하자면 1시간에 50여리 바닷길을 헤엄쳐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1963년 27의 나이로 허동덕이 구룡포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20여 톤짜리 목선에 불과했다. 또 그 당시의 구룡포항은 꽁치잡이의 전진 기지였다. 동덕아, 예, 형님. 니도 배 한 척 사보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니도 은근히 그런 생각해 봤지? 에? 그래. 뭐 니는 우리 형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도 배만 한 척 갖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른도 세 사람 목숨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응? 뭐 형님이나 내가 말이 좋아갖고 선주고 선장이지. 사실은 말이다. 그냥 뱃놈인 기라 뱃놈. 에?
배운 도적질이 그저 뭐 배 타고 바다에 나가 뭐 고기 잡아야 하는 거일 뿐이니까. 형님, 와. 뭐 싫으면 인자 배는 그만 타 있어. 형님이 어디 뭐 배를 한두 쪽 가졌습니까? 야, 방금 네 귀는 어디 동양 보냈던 기가? 내는 배 안 타고 육지에 남아서는 할 일이 없다 안 카드나. 그러고 말다. 니는 안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참 바다라 하는 거는 참말로 희한한 기라. 내는 그 배를 타고 저 바다에 나가야 그 사는 맛을 느끼지. 육지에 있으면 막 답답해갖고 못 사는 기라 내가. 오징어 배를 나가보면은 이 모야를 바다 나가보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바다에 나가면 바다 나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뭐 한마디로 슈퍼 돌아오는 슈퍼를 걱정하겠습니까? 바다 나간 사람이. 아무 공기 맑죠.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 두 마리 올라오면 그 낚는 욕심에 재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이 붙고 아마도 나는 다른 직업보다는 이 직업이 나았다 하는 것을 그러면 기술이 늘고 다른 사람 100마리 나갈 적에 한마디로 나는 오징어 낚을 때는 나 옆에는 너무 불쌍할 정도. 할 전에 내가 700~800마리 1000마리 낚아야겠다. 물론 이때까지도 허동덕은 돌지영이 말하는 바다의 매력을 실감할 수는 없었다. 육지에서 바닷고기 값이나 따지고 모처럼 육지에 올라온 뱃사람들이 돈이 바닥날 때까지는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술집에만 틀어박혀 부어라 마셔라 흥청대는 모습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광경들이었다. 일진 6호 20톤급 목선. 허동덕이 33살이 되는 1970년에 처음으로 구입한 꽁치잡이 어선 이름이다. 아니 그는 일진 3호라는 20톤급 목선도 한쪽 소유할 수가 있어서 어느새 명실상부한 선주가 돼 있었다. 그러나 바다의 조화가 무궁무진한 것처럼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만 지은 것은 아니었다. 엄마 집으로 가입시다. 아줌마, 예? 술한 병가. 술이 취해야 돌아갈 긴다. 술이 취해야, 아이? 고마 드시라니까 예. 지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당신이 다 안다. 아, 뭘 당신이 다 안단 말이야? 아이고마 지는 뭐 눈도 귀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예. 공치대가 우리 구룡포항을 다 떠났다면서요. 그러고 뱃사람들 근성이라 하는 거요. 뱃사람들의 근성? 네. 배를 타겠다고 성금 댕길 때는 눈물까지 흘리다가 이 돈만 손에 잡히 뭐 술이나 마시고 당신 같은 선조 언제 봤냐는 식으로 돌아서는 짓거리들 말입니다. 당신이 선원들한테 뜯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야. 당신은 아직 모른다니까. 당신은 아직 내는 아직도 모른다 뭐. 내가 그놈의 배들을 다 팔아먹은 거야, 다. 어? 850만 원짜리 배를 500만 원 받고 팔아 엄마야. 지웠는데 그것도 외상이란 말이야, 외상. 어? 2100만 원짜리 배를 950만 원 받고 팔았는데 그것도 외상. 내가 그만 쫄딱 망해버렸어. 아주 쫄딱. 어이. 여보. 그러니까 지가 진작부터 말 안 했는겨. 또 그놈의 소리. 아닙니다. 당신한테는 어차피 어선 사업이라 하는 게 맞지를 않아요. 특히 거북하겠지만도 들어주이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형님들처럼 이 배를 타지 않고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나 배를 타든가 배사업을 하는 기라예. 와 당신이 배사업에 뛰어들어가 이래 골치를 썩입니까?
배 한 척보다는 두 척의 경비가 엄청나게 꽁치도 안 나고 꽁치도 아주 저조하고 여기에서 배 두 척이 한 척이 살 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두 척이 사고 난 뒤 꽁치 한 나자 좀 비대는 있겠다. 거기에 따른 것이 두 척에 대한 선원들의 성금도 끼고 등등 어장도 불실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바로 팔았습니다. 배 두 척이를 남에다가 남해 조도크는 곳에 제가 배를 팔았는데 살 때는 1팀 6고로 살 적에는 그 당시 가격이 850만 원 주고 샀어요. 850만 원 주고 사고 1팀 3호 살 적에는 2,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요래 사가지고 꽁치도 안 나고 그것 때문에 바로 배를 정리할 때에 외상배를 팔았어요. 외상배를 팔며 일진 6호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외상배를 500만 원 받고 그 다음 일진 3호는 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덟 보시, 11 보시면 그래 서로 좀 더 마음으로 뭐 11 보시는겨 그래 11 보시면 다들 저거 11 보시면 항해 중인데도 선장은 선장끼리 통했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가면서도 지역 공동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으로 항해 순서도 정하고 이날 밤에 조업 구역도 상의하고 때로는 신변 작사도 늘어놓고 전화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조업 구역이 가까워지자 점차 긴장이 되면서도 부풀어 있는 기대감을 놓치지는 않았다. 이들에겐 차가운 겨울바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슨 약속의 땅쯤으로 보이는 듯했다. 어서 어서. 장사는 좀 되나? 뭐 이까지 장사 전부 잘 되본들. 아이고 무슨 그래 소리 하노? 허동덕 사장이 어그점을 채려가 그 짭짤하게 제비 본다는 소문이 파다던데 그래. 소문이 무슨 대수인가요? 1차 5선 사업에서 좌절을 맛본 허동덕은 한섭씨 부둣가 한켠에서 어구장사를 하고 있었다. 일종의 생계수단이었다. 약 2년간 어구점을 꾸리는 동안 그는 먼 바다의 수평선이 자꾸만 다정한 손짓을 하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시 말하자면 원한의 대상이어야 할 바다가 점점 더 다정한 번 모양으로 다가서고 있었으니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 뭐 식사들 끝났으마. 그 자리에 모두 앉아있거라. 난 아니고 얘 당신도. 말씀해보 있어. 당신은 물론이고 우리 식구 모두가 반대하고 나설 줄은 안다마는 내가 다시 한번 어선 사업을 해볼 생각이다. 여보. 알고 있다지 않았어. 하지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이 도리가 없단 말이오. 나도 내 이런 심정을 이해 못하겠단 말이오. 말인즉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낚시도구 장사나 착실히 하는 게 훨씬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하겠지만은 바다를 볼 때마다 또 한 줄이 시시하게만 보이니 일을 어찌하면 좋지. 응? 진혁아, 네 말 좀 해봐라.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결국 네가 장남 아이가. 아버지 뜻이 전 그러시면 뜻대로 하이소. 진혁아, 이 철딱서니 없는 거 사. 아이고 어머니, 세상 일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는 법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배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애미는 너희들이 걱정이라는 말이다. 너희 남매가 적기를 하나. 자그마치 오남매 아이가 오남매.
너그 학비 대기도 숨이 가빠 죽을 지경인데 다시 일이 잘못돼가 삐걱이라도 하는 날에는 알았어. 나 어디 가려고요? 가게는 어딜 가겠어? 그러면 가게는 나가봐야지. 오지를 말았어야 했다. 바닷가에는 오지를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망자, 유자망하는 망자, 이 망자를 팔아가지고 모든 합산을 하니까 그 당시 돈이 한 2천만 원 됩니다. 2천만 원 현금이 남게 되더라. 그 돈을 가지고 미천을 해가지고 낚시 장사를 했어요. 낚시 장사, 어구점. 조물전에 가서 낚시를 사가 와가지고 전발 하나 하다가 이제 있던 집도 다 날려버리고 거장 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집이 내가 전바에 사는데 전방 주택이 사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팔아가지고 슈퍼 엄저망이라고 그거 준비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현금이 2천만 원이 생기더라. 그거를 가지고 대포 장사 겸 낚시 장사를 했어요. 대포 장사도 하고 낚시 장사도 하고 거기에 약 1년을 약 한 2년 장사를 했어요. 2년 장사를 하니 바로 판장 뒤에서 내가 저기서 밑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 배에 대한 10년 동안의 사무장 생활을 그건 이렇게 하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고기 잡아가는 눈에 띄는 그러자 고기가 좀 어항이 좋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뱃사람의 기질이라고 했던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작업의 전제 조건으로서는 늘 생명을 담보로 해왔기에 뱃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질구레한 현실적 계산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느새 허동독도 뱃사람의 기질이 체질화돼버린 모양이다. 끝내 어구 가게를 청산하고 2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한 허동덕은 부인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아 7호라는 이름의 오징어 잡이배 한 척을 구입했다. 물론 수산협동조합에서 2천여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다. 그때가 1982년. 이후 3년간 허동덕의 어선 동아 7호는 순풍의 돛단배처럼 달리는 듯했다. 그리하여 부인의 불안감을 씻어줄 양으로 알뜰히 저축한 돈으로 신도요관을 매입, 부인에게 운영을 맡기기도 했다. 비로소 어선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것만 같았던 세월이었다. 그랬는데 1984년 7월 25일 밤 좀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기만 했던 바다 위에 별안간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 당시 허동덕의 어선 동아 7호는 저 멀리 목포 신안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어서 저 바다에 폭풍이 일고 있답니다. 이 선장이 알았어. 잘 대처할 거야. 참말로 개안할까 얘. 이 선장은 유능한 선장이라니까. 여보세요. 그렇습니다마는. 예. 제가 선주 허동덕입니다. 뭐라고요? 동아 7호가 파괴된 것 같다고요? 여보세요. 뭐라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 1984년 7월 25일 날 1984년 7월 25일 밤 11시 반 목포 신안군 앞바다에서 그 배가 좌초로 침몰됐습니다. 그 당시 선원이 8명, 21명 선원 중에 생존자 13명, 사망자 실종 사망 8명. 실종 사망 8명을 내보고 나니 그 유가족에 대한 8명의 보상 문제
1억 한 4천만 원. 1억 한 4천만 원을 모두 변제 다 해줬습니다. 동아치루를 삼킨 바다는 또다시 말이 없었다. 선원 21명 중 생존자 13명, 실종 사망 8명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허동덕에게 안겨준 바다였지만 그간 선원 공제나 선체 공제조합에도 미처 가입 못했던 허동덕은 무조건 보상금 1억 4천만 원을 만들어야만 했다. 이때 남몰래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시력까지 상했다. 여보, 이 받으소. 이게 뭐요? 우리 여관 등기부 원본 아닙니까? 돈 마련할 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 여관은 당신 건데. 하모, 지는 누군데 얘? 미안하오. 당신도 미안하다는 말 하실 줄은 아십니까? 이제 어리나 참말로 알거지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려고 얘? 산입에 거미줄이라.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이나 적게 나왔을 텐데. 그딴 말은 치아뿌리서. 두 시간 가까이 항해를 계속하던 성동원은 간포 앞바닷가에서 조업을 시작할 생각으로 배를 정지시킨 뒤 시앵크를 펼치기 시작했다. 시앵크란 이른바 바다 위의 배를 정박시키듯 교류에 배를 맡겨두는 방법이다. 다음 1.5kW짜리 집어등 200여 개가 켜지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바다를 환한 대낮처럼 밝히기 시작한다. 어둡던 밤바다에 집어등이 밝혀지면 프랑크톤이나 기타 잡어들이 그 불빛을 찾아 선박 주위로 몰려들고 오징어는 그들 프랑크톤이나 잡어들을 먹이로 삼기 위해 배 주위로 모여드는 것이다. 이때 선원들이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데 채낚기어선이란 낚시로 오징어를 낚아채는 배라는 뜻이다. 그리고 성동원은 채낚기로 잡아올린 오징어를 냉동시키지 않고 화로 오징어인 채로 업 한 장에 내놓는 어선이다. 집어등 불빛을 보고 어디선가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와 어선 주위 바다 위에 내려앉기 시작한다. 갈매기들은 행여 오징어 잡이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지 전혀 울 줄도 모른다. 젠장. 오늘 밤에도 저놈의 달매지 땜시 재미보긴 틀린 것 같네. 선원 한 사람이 혼자 투덜거렸는데 의미심장한 소리다. 보니 서쪽 하늘 저만큼 어디에 희끄무레한 달빛이 서려 있다. 결국 그 달빛이 집어등의 불빛을 빼앗아가기에 집어등 주변으로 오징어 떼 몰리는 빈도가 낮아진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데 자동조산기는 그야말로 시간에 맞춰 자동적으로 오징어 잡이 야광 낚시를 바닷물 깊숙이 떨어뜨렸다가 다시 자동 물레로 감아 올리기 시작한다. 한 가닥의 낚시줄에 야광 낚시가 35개 정도 매달려 있다. 10개의 자동조산기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저희끼리 오징어 잡이를 계속하는데 한편에서는 선원들이 직접 손으로 오징어 낚시를 챙겨서 바닷속에 던졌다가 손가락의 감에 따라 천천히 걷어 올리곤 한다. 한꺼번에 5-6마리씩의 오징어가 잡히게 됐다. 오징어 잡이 낚시에는 비늘이 없는데 그 까닭은 오징어는 생리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때문에 한 번 낚시에 걸려든 놈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오징어 떼가 몰려올 때는 자동 조산기가 그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부들이 손수 낚아 올리는 오징어 어획고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한가롭기만 하다.
여보게 동덕이 선실로 가서 뭐 좀 먹고 하자. 아, 소주나 한잔 하자 말이다. 어? 결국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네. 아닙니다. 저는 생각 없습니다. 어이구, 뭐, 이 사람, 이거. 아, 오늘 밤에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 그냥 싹쓸이 할 모양이구만. 그럴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네. 바다일에는 막 그래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순리를 따라야 한단 말이지, 순리를. 응? 에이고, 마. 아니, 뭐, 자네 심장 절박한 거야. 내 다 아네, 만다. 어엿한 선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부가 되었으니까 그 심정 오죽하려다. 순서가 좀 뒤바뀐 것 뿐이죠. 뭐. 인생살이 뭐 순서 있다더나. 애비애미 잘 만나 태어난 놈들은 한평생 돈을 주체도 못한다던데. 동아 7호를 신안 앞바다에서 잃어버린 허동덕은 48이라는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오징어잡이 업으로 일선 바다에 나가게 됐다. 때는 1985년. 동덕아, 예, 형님. 쉴 땐 쉬고 일할 때는 일해라. 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왜 네 걱정이 안 되겠노? 하지만 너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된대. 시방 내가 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인기라. 오징어를 잡는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어? 아니 나그 세월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대. 오징어가 비싸든 헐렁하네. 저 생각입니다만은 배 브롱코의 배들이 철선이 약 한 60척 됩니다. 60척 중에 자가 조선이 10%가 안 됩니다. 10%. 모두 계획조선 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두게 되면 이 자금 있는 선박은 모두 15% 그 자금을 띱니다. 15% 뛰게 되면은 모두 보통 보면은 한 25% 내지 35%를 띄고 나니 여기 어장에 굉장히 선주 몫이 현재 강선들이 경비는 공동 경비를 하고 경비를 공동 경비를 하고 선주 몫하고 선원 몫이 선주 몫이 47%, 선원 몫이 53%. 현재 선주와 선원 간의 계약은 47대 53으로 하룻밤에 어획고가 100만 원이면 선주가 47만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53만 원은 선원들이 나눠 갖는 식이다. 물론 선주와 선원 간의 이런 식의 이익분배 원칙이 제대로 정착되기 시작한 때는 정부가 영세 어민들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던 1986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는 선주와 선원 간의 이익분배 비율이 80대 20이어서 선주란 한마디로 어촌의 절대적인 자본주로 군림하기도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허동덕은 셋째형의 어선을 빌려 타고 자기가 낚은 오징어의 값은 모두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도움 때문에 그는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어획고를 올릴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때가 48살입니다. 48살에 제가 이제 처음 배를 배우고 누구다? 결정한 게 있어. 48살에 배를 배워가지고 제가 배를 55살에 그만뒀어요. 제가 7년을 배를 탔습니다. 55살에 배를 그만두고 그 타면서 우리 이때는 우리가 순전히 어부지요 말하자면 이제 선언이죠. 선은 어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좀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었다. 동아 7호 좌초의 후유증이 실로 컸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담보로 설정해뒀던 신도요관 등을 매각 처분하고 자그마한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경양식 음식점을 경영하게 됐는데 딸들까지 식당 종업원으로 내세우는 가슴 아픈 경우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 큰딸, 둘째 딸, 딸 넷이 학교를 그만두다시피 이제 어른이 집에서 딸 넷이 모두 2층 경양식에다가 다 장사를 해요. 장사를 수입해요. 딸 넷이. 그러니 그 당시에 이렇게 갓 재산을 다 판결하고 허동지가 딸 넷을 다 경양식이라 하면 내내가 좋지 못합니다. 손님들 오면은 같이 앉아가 대화도 하자 그런 사람이 없나. 그렇게 하니까 내내가 이 시골 원면 지역에는 그거를 좋지 못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없죠. 바다는 무한하기 짝이 없는 마력을 지닌 추상명사와도 같았다. 적어도 허동독에게만은 그런 모양이었다. 적지 않은 48의 나이로 어부 생활을 시작한 그는 6, 7여 년간 착실히 살아왔다. 첫째 딸도 출가시키고 생활의 안정이 어느 정도 돼갔는데 또 바다를 향한 이상한 병을 앓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니, 바다는 그에게서 일반 어부의 모습을 기대하려 들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참말로 어렵구만. 한평생 뱃놈으로 살아온 우리 형들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게라. 우리가 배 사업을 하고 있고 네가 다시 배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내가 왜 하지 마라 말할 수 있겠나? 하지만도 제주씨가 문제인기라. 맞다. 네가 롯데아라는 그 건물만 그대로 놔두고 배를 산다 하면 재수씨도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도 니한테 그 건물 아니면 돈이 따로 어디 있겠나? 어차피 배를 살라 가마 그 건물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야. 그날 밤 한동안을 망설이다 말고 허동덕은 부인에게 롯데아 건물을 팔아야겠다는 말을 했다. 와요? 건물을 왜 팝니까? 경양식 가게도 이제서 겨우 자리 잡혀가 장사가 고찰되는데 예. 당신이나 딸들이 고생하는 걸 도저히 더는 못 보겠어. 그래서요. 그래서 이날 밤 허동덕은 차마 자기 속마음을 내비칠 수가 없었다. 포항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서. 포항? 갑자기 왜 포항인겨? 그러면 거가가 뭐 하려고 예? 하모 무작정 포항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령포가 싫어져서 하는 말이야. 허덩덕이 저 사람 배 사업하다 쫄딱 망해갖고 딸들까지 술집 같은 데 내놓았다는 손가락질, 그게 몸소리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까지 잘 참 안 하시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배 사업만 하지 않는다면 이 포항 아니라 서울도 좋고 목포도 좋습니다. 배 사업만 하지 않는다면요. 이미 얼굴 여기저기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주름살만 자꾸 늘어가는 부인의 얼굴을 보다 말고 허동덕의 마음은 자꾸만 약해져 갔다. 바다는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그이기에 바다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윽고 허동덕 일가가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다. 미안하대, 동덕아. 우리 형들이 니를 이리로 불러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참한 꼴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다 우리 형들이 못 나갖고 이렇게 된 기라. 그래서 접대 내가 니한테 배 한 척 사보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니는 한평생 편하게 살겠네.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형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는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참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포항 시내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구룡포 앞바다를 향해 자꾸만 달아나는 마음까지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허동덕이 2년간 하는 일 없이 포항에서 살아본 뒤다. 포항 나가서 한 1년 동안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가진 돈하고 돈이 현금이 한 3억 됐죠. 현금이 한 3억 됐는데 3억 돈 가지고 포항 나가서 하니까 마땅한 집이 구사에 안 됐다. 구사에 안 되니까 눈에 떠있는 것이 나는 배불이다. 또 내가 배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받고 안 돼. 근데 나이 한 55살 되니까 이거 할 일이 만만치 못해요. 직업이. 이제 내가 식당을 하니까 식당 내 경험 없지. 뭔 장사에 경험 없지. 배운 것이 내가 선박 사무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업으로서 다녔고 배에 대한 눈에 띄는 것이 이쪽을 가야 내가 흥망성쇠가 빠르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부인 보고 집사닥한 집을 포기하고 배를 산 데가 바로 92년도 10월 달에 92년도 10월 달에 제17 영창원에 큰 데를 샀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그러니까 당신은 롯데아 건물을 판 이 돈으로 살림집을 장만하자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저 참말로 미안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었습니까? 아마 내겐 그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 내 나이가 있잖아. 아이고 마 참말로 기가 막히네 얘. 어째 그 병이 안 도지나 했더니 나도 때로는 자꾸 저 바다에 미쳐버린 내 자신이 얄밉고 원망스러워. 하지만 내 마음도 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 응? 또 한 번 이 말밖에 못하겠지 얘.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질까 하는. (1992년) 허동덕은 다시 한번 5억 1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제17호 영창호를 구입하게 이르른다. 물론 부족한 돈은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지원해주는 영세어민 지원 사업비에서 충당키로 하고 외상에다 일반 대출 자금을 활용키로 했다. 17호 영창호는 120톤급 강선이었다. 그러니까 100톤급 이상 철선은 조부리에 한 번 출항하면 바다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며 오징어를 낚아서 돌아오는데 때로는 고깃대를 쫓아서 울릉도나 독도 가까이로 가기도 하고 동해안의 공해 지역인 38 이북에 위치한 대화태 구역까지도 간다는 것이다. 공도아, 뭐하노? 아이 형님. 아이, 이 멀쩡한 배를 갖고 뭘 뜯어 고치는데? 예. 배를 좀 개조하고 있습니다. 에? 아니, 뭐 하려고? 저도 저 냉동 오징어가 아닌 화로 오징어 장사 한번 해볼랍니다. 화로 오징어? 아이고, 내도 그 화로 오징어라고 하는 거 보기는 했지만서도 그 산 오징어를 직접 소비자한테 팔마 뭐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긴게 그만 먹고 뭐 한번 달라붙어 볼랍니다. 그 우리 구룡포 업판장에서는 화로를 지금 못할 낀데. 예. 저는 저 간포 업판장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 뭐 네 생각이 그렇다 하면 뭐 잘 한번 해봐라. 응? 그리고 네 인자 실패하면 안 된대. 현재 화로오징어의 주산지는 구룡포항으로 돼 있지만 구룡포항에서 최초로 화로오징어 잡이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허동덕이다. 냉동오징어 한 마리에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화로오징어 한 마리에 2,500원은 받을 수가 있었다니 화로오징어 잡이는 어업 종사자들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었다. 아유, 그만 돌아가입시다, 선장님. 아, 그래. 오늘은 몇 마리나 건졌더노?
신통치 안 하십니다. 대충 1090마리쯤 됐기라요. 아니, 만약 그놈의 달맞이가 있어갖고. 그 조상기는 맥을 못 쳤제.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150마리쯤 거셨는지. 오징어 떼가 놀러가고 없었나 보지 뭐. 이날 새벽 선장의 얼굴에는 어두운 빛이 감돌았다. 최근에는 하룻밤 출항을 위해서 기름값만도 60여만 원이나 들고 각종 어구동 소비재만도 20여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오징어 한 마리 값이 1,000원 미만이라 계산은 해보나 마나라는 뜻이다. 듣기에 따라 비애가 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말은 적어도 자기 자식들에게만은 바다의 뱃일을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작년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금년의 경우 오징어 잡이는 전국적인 대풍을 맞았다고 한다. 3천만 원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포항의 선원들 표정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5천만 원 이상을 봐요. 오징어 값이 들쭉날쭉이라 정부의 물가 시책은 믿을 수도 없는데 외국산 오징어가 대량으로 수입되는 실정이니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서는 도무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동호 선장은 지난 날도 안담했지만 앞날이 더욱 걱정스럽다는 투로 이런 말을 한다. 여기니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어디 가서도 그래서 자기 어디 가서 월급제 생활한다고 해도 40대 50대 되면 다 중력 이상이 되는데 연간 4, 5천만 원 안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보너스하고 퇴직금하고 한 것 되면은 거의 7, 8천원씩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없잖아. 다른 한편 허동덕 소유의 제17호 영창호 같은 경우는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출항 한 달 만에 들어와 보면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어획권은 올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가조선일 경우에는 부담감이 별로 없지만 계획조선 사업 혜택을 입은 어선들은 적자가 나던 말던 20%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제 허동덕은 사소한 근심 걱정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이미 부채 등은 거의 청산했으며 가정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업인으로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는 구룡포 어시장을 두고 이런 말을 한다. 구룡포의 경우 하루에 2, 3만 마리의 화로만 공급되고 보면 바란스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이라 문제라고. 아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선 저인망 어선들의 불법 어로 작업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흡사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이 그물로 바다 밑까지 훑어가며 고기실을 말리는 트롤 어선이나 선망 어선들 때문에 머지않아 고깃대가 사라지고 말 것 같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냐는 반문이다. 세나기 선박에 불태가지고 집어시키는 고기를 빨리 파는 사람도 부도덕하고 그거를 사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사는 그 매수자나 아주 나쁜 바다 속에서는 삭시라가지고 오징어라 하는 것은 자체가 잉태해서 알을 살 때는 몸이 불어가지고 새 하단에 놀고 있습니다. 놀다가 이제 알을 사쁘고 나면 오징어는 그대로 죽어요. 죽는데 그러면 현재 체인 낚기는 낚으면 그게 안 낚입니다. 지는 해를 뒤로 하며 2시간가량 바다 저쪽으로 조음 나갔던 채낚기 오징어 선들은 다음날 새벽 장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휘뿌연 바다 안개를 헤치고 항구로 돌아온다. 선주나 선장의 부인들 중에서는 부두에 나와 남편을 맡기도 하는데 부인들은 남편의 얼굴만 읽어도 지난밤의 어획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번에 눈치챈다. 선원들은 만선의 기쁨도 숨기지를 못하는 대신 흉작이란 결과 또한 숨기지를 못한다. 뒤에 들어갑시다. 응? 그걸로 뭐 밀고는 밀고 가야지.
수산물들은 부둣가의 업한장에서 하역 즉시 경매에 붙여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 수산협동조합이 위탁 판매를 해주고 선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부둣가의 해장국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바다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남아서 출렁댄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바다나 산등의 자연을 정복의 대상인 양 마구잡이로 학대하려 들었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며 깨닫기 시작한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제도 봤지만 간밤에 봤습니다만 불룩해가지고 오징어를 낚는 거 하고 그 집어를 시켜 그 배 밑차에는 고기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산재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 트롤선 트롤 선박은 망을 딱 쳐가지고 배 밑차는 사급 이거 이제 불룩해가 오징어 낚으면 사급 나면 여기에 트롤들의 아주 그 한마디로 뭐랄까 막 씨를 말리는 거. 정말 불법으로 말이지 신선하게 잡는 어부들의 체납기를 한마디로 막 횡포로 무적으로 막 그 밑을 싹 꺾으니 여기에 어부들은 낚시질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드라마 이사랑, 허동독 씨와 겨울바다의 꿈, 김영무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섬을 당할 섬이 없어. 실향민이만. 없나? C 메이저. 아직 몰라? 상큼함이 톡톡 튀는 비타민 C. 비타민 C가 톡톡? 청계약품 C 메이저. 상큼하니까 피로 기미 주근깨 나는 없다. C 메이저 확실한데? 청계약품. 우리 얼굴에 책임집시다.